SHD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이 35.8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이 201% 증가했습니다. 분석 결과 오래간만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모델로 보여집니다.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좀 진행하겠어요. 원가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요즘 생각이 납니다. 원가 회계가 제품 재료비의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다.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최초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 가공비를 배부한 제품을 팔리지 않아도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가 증가하면 재고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매출원가 방식이다. 이런 얘기고요.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스루풋 회계는 반대로 인플레이션 조장을 반대라기보다는 좀 완화시킨다.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. 이 판매 가격의 결정의 핵심은 원재료 가격의 그 인상 또는 이제 인하될 때도 있죠. 그 변동 분만을 반영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. 이렇게 좀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. 뭐 100% 맞는 현재까지는 뭐 가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러한 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데는 좀 1981년이면 엄청 오랜 세월이죠. 거의 40년이 지금 돼 가나요? 부와 빈곤이라는 젊었을 시절에 부보다는 빈곤이 관심이 있었던 그런 나이대고, 그래서 이 책이 좀 그때 좀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, 뭐 오랜 기간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 뭐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위키피디아에 분석을 해본 검색한 내용에서 좀 발췌를 해본 것은 경제 성장의 뿌리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수요 측 경제 정책은 빈곤으로 이어졌고 가족과 공급 측 정책은 부로 이어졌다는 시각을 조지 길더는 가지고 있다라고 뉴욕 타임즈에서 소개를 해서 전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가 됐고 레이건 행정부 때 부각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공급 측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. 이 제조 회사들에 대한 그 경영 성과를 분석하게 함에 있어서는 뭐 수요도 중요하지만은 공급이라는 측면을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사회학적 주제라 그랬는데 이제 남성에 대한 문제, 가족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. 이런 주제를 공급 측 경제의 경제정책 처방으로 엮었다.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, 불황, 도시 문제 등 과거 문제를 재검토하고 공급 측면의 해결책을 제시했다.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그 공급 측면을 좀 강조했다는 얘기죠.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게 다시 생각이 난 것입니다. 부유와 빈곤이라는 모든 경제적 논쟁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공급 측면의 도덕적 비전이다. 이렇게 이제 좀 정의를 돼 있는 것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.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에 제가 조금 영향을 받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.
SHD는 시나 다이나믹스의 이제 약자지만 이제 상호가 SHD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, 속도 강판이 그 TCC 스틸이 독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, 어, 이 SHD는 규모는 작지만 소기업 형태로서 표면 처리 강판의 제조, 인가공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피 중에서는 매우 소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주가는 32,3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2,350원이 상승했고요. 장부 가격 대비 아직은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. 주주는 신정호 씨가 45.9%를 소유하고 있는데 회사 연령이 6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1982년생으로 되어 있고요. 2세 경영으로 보여집니다. 잠깐요. 요게 분석에 나름대로 그 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. 슬프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64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 동기 대비 35.8%가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2.2%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. 뭐 이것은 그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겠지만은 판매 가격을 더 인상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스루풋은 52.2%가 증가했고요. 스루풋율은 2.1% 상승했습니다. 그런데 운영비용은 뭐 2.5%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거기다가 판매관리비는 거꾸로 17.2%를 감소시켰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은 거의 2에 가깝게 나타났고 전년도보다 0.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67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보다는 6,600만 원 더 이익이 난 것으로 됩니다.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그 재고가 감소하는 사례를 오래간만에 좋은 모델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가 7억 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. 전체 재고는 물론 5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원재료 확보에 그 치중을 했다.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. 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이 A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있는데 이게 좀 아쉽게도 전체 재고자산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. 스루풋이나 이 회계 투명성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WCAI가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인데 여기는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을 했어요.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을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 결정할 경우에는 원재료의 사용액이 아니고 매입액으로 그 표시가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총 제조 비용을 계산하는데 원재료의 사용액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를 요거를 더해야 되는데 이게 매입액이 되니까 나름 조금 성과 왜곡이 될 수도 있다. 그러나 이제 매출원가는 뭐 일루치나 전루치나 뭐 똑같은 거다.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가공 비율 산출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요 비율의 왜곡 형상이 있을 수 있다. 가공 비율이 9% 내려갔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 재료비가 상승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32.5%가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2.5%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.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.
그리고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23억 6,6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5.3%가 감소했습니다. 직원 수가 전년도 82명에서 72명이 됐는데 무려 10명이 감원이 됐습니다. 소기업 형태로서 82명에서 10명의 그 감소는 매우 큰 그 변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평균 임금이 그 상반기에 3,290만 원으로서 연간 6,5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전년 동기보다 이게 떨어졌죠. 이것은 고임금자들이 퇴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. 그래서 이 현재 그 CEO 김승호 씨가 2018년에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한 거로 되어 있는데 한 4년 전 정도죠. 아마 이 직원 중에서는 1세대 경영 때부터 쭉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보는데 이제 2세 경영이 되면서 구 시대의 그 인물들이 자이든 타이든 퇴직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뭐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도 그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영 세대의 그 변경은 그 교체는 자연스럽게 9세대 인원이 심리적으로나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물러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런 수치를 보고서 좀 생각할 수 있겠어요. 제가 그 아는 어떤 또 그 기업의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중소기업 그 청계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을 키우신 그 어르신인데 이분도 이제 2세 경영을 넘기게 되는데 그 회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사장인데 이 그 회장님이 전에 그 자기가 젊었을 때 같이 일했던 좀 못 배우신 분들이죠. 그분들을 끝까지 데려가는 것을 보고 그 기업에 그 건물을 들어가는데 그 수의가 있는데 그 수의의 나이가 그 회장님만큼 나이가 크게 들으신 분이에요. 뭐 정년퇴직을 하고도 났는데 뭐 깍듯하고 회장한테 그런 걸 보면은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기가 있는 한은 그냥 계속 근무를 하시라. 그래서 그 수의실에서 노인네가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이게 보기 제 눈에는 제 수준의 눈에는 보기 좋은 광경으로 보였었습니다. 약간 사담으로 좀 빠졌습니다.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납니다마는 일치합니다.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. 오래간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그 확인되는 기업을 오래간만에 보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은 10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. 전년도는 11.5회전인데 근데 그 11.5회전만 하더라도 또 10회전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체로서는 매우 좋은 그 경영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물론 이 상반기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수료분율은 그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그 분식회계 개연성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이 그 변동 폭이 좀 노멀한 경우가 있지만은 올해나 작년 같이 국제 시세가 그 급등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등하고 하는 경우에는
요게 좀 잘 안 맞습니다. 그 전제가 노멀한 경우 가정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증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원자력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을 데이터 수치로 입증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내용의 수치 데이터는 다음 장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. 임팩트 미래가치는 32.1%가 상승했습니다. 주가 상승 요인으로 저는 인식합니다.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좀 빨라졌고요. 그 대신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. 요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네요. TCC 스틸과 마찬가지로 원재료와 그 제품 가격이 단순해서 그 비교하기에 좋았습니다. 원재료 가격이 17.5% 상승했는데 올해 그 상반기에는 제품 가격은 22.5%로 더 크게 인상시켰습니다. 전년도는 약간 좀 반대입니다. 원재료 가격이 37.6%인데 제품 가격은 30.5%를 그 인상시켰습니다. 요게 이제 그 계획 대비보다 전년보다 조금 전년에는 그래서 성과가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미루어졌던 인상분을 포함해 가지고 인상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은 뭐 크진 않습니다. 3,6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73억 원으로서 12.4%, 전년 동기보다 5.7% 상승했습니다. 채권자한테 1억 7,100만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23.2%로 떨어졌습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억 2,100만 원으로서 ROE 0.2%, 거의 그 이익 배당을 아주 하지 않는 수준으로 생색내는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번 돈은 이익 잉여금으로 여축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. FEM 최종 36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4.1%로 좀 상승했습니다. 이익 잉여금률은 495%로 64.8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이익 배당률이 적으니까 이 이익 잉여금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분석을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이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걸 뭐 단품 납품 제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14만 1260원에 제한을 해야 한 13,200원 상반기에 이익이 난 만큼 이익이 날 수 있겠다. 그런데 계약은 14만 원에 됐다고 한다면은 11,378원에 이익이 남는다. 이 경우에 이 회사가 재고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익이 주는 겁니다. 여기 총 제조 비용에서 매출원가까지 나오는 이런 흐름에서 재고가 10% 증가한다고 봤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오히려 총 제조 비용보다 증가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스루프 쪽에서는 이 B프렌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A프렌, C프렌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. 이 견적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종전에는 제가 이 SHG를 하기 전까지는 최저 제한가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번부터 최대 제한가로 좀 하기로 했어요. 맨 시작할 때 이 원가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짙어졌기 때문에 스루프 쪽에서는 뭐 있는 그대로 최저 제한가로 했었는데 최대 제한가로 하더라도 원가 회계 계약 단가보다는 10,000원 적게 13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최대 제한을 하더라도 13만 3천 원뿐이 되지를 않는다. 그럼 최저 제한가는 12만 9천 원이었다 이거예요.
그러면은 뭐 매출 재료비는 그대로 두고 그 견적을 내는 데 있어서 가격을 부풀린다든가 또는 뭐 다른 비용을 부풀려는 게 아니고 매출 재료비 그대로 있는데 그 수료분율을 2%만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하반기에.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매출 재료 비율이 좀 이 상대적으로 상응하게 떨어지게 돼 있죠. 그럼 최대 제한가가 13만 3,050원이 나오게 되는 거로 수식을 변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13만 3천원에 제한을 하더라도 분명히 제 생각에는 원가 회계보다는 만원 싸니까 이거로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. 자,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킨다는 스루프트 회계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가격 정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요 측면이 아니고 공급 측면에서 원가 회계가 아닌 스루프트 회계의 패러다임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.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계약이 됐어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은 최대 제한가는 먼저 그 스루프율을 2% 올렸으니까 그대로 가져오고 단지 그 재고 회전율을 2.5% 증분하는 거. 연간 20.5회전 한다 그러면 이건 매우 재고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에요. 만약 24회전 한다 그러면 더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획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. 24회전은 한 달에 2번 정도 그 회전한다는 얘기인데 20.5회전을 이제 말하자면 가정을 한 거죠. 그 경우에 매출액은 1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. 이럴 때 남은 금액은 17,734원으로서 원가 회계 14만 원보다도 더 매출을 일으키면서도 이익을 더 낼 수 있다.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. 요 밑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.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에서 WCAI로 변경한다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기업과 또한 제조업으로서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재고 회전율 성과로 보아서 제가 어떤 기회 있을 때 가끔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습교재 모델로 강력히 제 스스로 추천할 만한 게 되겠습니다. 이런 소기업 말고 대기업에서 곧 나타날 겁니다. 저는 그 믿어 의심치 않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뭐 오늘이 8월 16일인데요. 아마 그 법적 기한이 뭐 오늘까지로 돼 있어서 오늘 많은 그 상장사들이 되게 그 학생 증후군이라 그래서 막판에 그냥 숙제들을 다 하는 그런 현상들을 아마 오늘 아직 9시가 안 돼 가지고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검색을 하면은 이제 쭉 오늘 하루 종일 이 상반기 공시가 밀물듯이 홍수처럼 이 공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. 또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처로서의 어떤 공급 측면의 도구로서 이론적인 측면과 또 제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의 이 서적을 조지 길더 책을 인용하면서 분석 말씀을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